혹독한 겨울 바람이 시장 골목을 거칠게 휩쓸고 지나갔지만 대목을 앞둔 재래시장은 명절 준비를 하러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수증기와 기름 냄새가 차가운 공기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만들어냈지만 태진그룹 회장 강민혁에게 이 모든 풍경은 그저 참기 힘든 소음과 불쾌한 악취의 집합체일 뿐이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캐시미어 코트 깃을 단단히 여미며 미간을 찌푸렸다. 수십 명의 수행 비서들과 덩치 큰 경호원들이 그의 주위를 에워싸고 필사적으로 길을 만들었지만 좁은 통로를 가득 메운 엄청난 인파를 완전히 막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민혁은 바닥에 고인 정체불명의 검은 우수 웅덩이를 피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재래시장 방문은 순전히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서민 친화적인 기업 총수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기획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보여주기식 행사였다. 그는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할 때마다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상인들의 거친 손을 잡고 친근한 척 연기를 해야만 했다.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소독제로 손을 씻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주주총회를 앞두고 여론을 관리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시장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인파는 더욱 밀집되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커져만 갔다. 특히 전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반찬 가게 구역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북적거렸다. 민혁은 비서실장이 미리 동선을 파악해둔 유명한 떡집으로 향하려 했으나 유독 한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그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었다. 호기심보다는 짜증이 먼저 치밀어 오른 그는 도대체 무엇을 파는 곳이기에 이토록 소란스러운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봄날의 반찬이라는 소박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가게 안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믿을 수 없는 인물이 서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걸음을 멈췄고 뒤따르던 수행원들도 덩달아 멈칫했다. 하얀 위생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능숙한 손놀림으로 전을 뒤집고 있는 여자는 분명 6개월 전 그가 매몰차게 내쫓았던 전처 한서윤이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녀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저택을 떠났었다. 민혁은 그녀가 당연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눈앞의 광경은 그의 짐작과는 완전히 달랐다. 서윤의 얼굴에는 그가 결혼 생활 내내 보지 못했던 생기와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네며 방금 부쳐낸 따뜻한 육전을 시식용으로 건네주고 있었다. 최고급 명품 드레스 대신 낡은 앞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시장통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민혁은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쾌감과 패배감이 동시에 치솟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추락하지 않고 오히려 보란 듯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어놓았다. 그는 즉흥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그녀의 가게 앞으로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다. 서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그녀가 선택한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 비웃어주고 싶은 뒤틀린 욕망이 꿈틀거렸기 때문이었다.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만류하려 했지만 민혁은 손을 들어 제지하고 성큼성큼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다. 카메라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그의 뒤를 쫓아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민혁은 서윤과 눈이 마주칠 순간을 기대하며 비릿한 미소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가 서윤의 이름을 부르려는 찰나 가게 안쪽 주방에서 훤칠한 키의 젊은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 남자는 무거운 식자재 박스를 가볍게 어깨에 맨 채 좁은 통로를 빠져나와 서윤의 곁에 내려놓았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준수한 외모와 다부진 체격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남자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서윤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건넸고 서윤은 그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선 묘한 친밀감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의 미간이 더욱 깊게 구겨졌다. 감히 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저런 표정을 짓다니 용납할 수 없었다. 민혁은 질투심과 모멸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런데 남자가 고개를 들어 민혁 쪽을 바라보는 순간 민혁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차가우면서도 지적인 눈매,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날카로운 눈빛은 민혁이 며칠 전 경제 매거진 표지에서 보았던 인물과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했다. 아니, 흡사한 정도가 아니라 그가 틀림없었다. 민혁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저 남자가 이곳에 있을 리가 없다는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그 청년은 바로 월스트리트의 신화이자 베일에 쌓인 투자회사 JK 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오너인 이준호였다. 태진그룹이 현재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투자를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찾아다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전 세계 금융계를 주무르는 거물이 왜 이 허름한 시장 바닥에서 기름 냄새를 풍기며 전을 붙이고 있는 전처 옆에 서 있단 말인가. 민혁은 자신의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준호가 서윤의 앞치마 끈을 고쳐 메어주는 모습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준호는 헐거워진 소매를 걷어 올리며 능숙하게 포장 용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가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언뜻 보이는 시계는 전 세계에 단 5점밖에 없다는 파텍 필립의 한정판 모델이었다.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고작 몇천 원짜리 반찬을 팔고 있는 이 기이한 광경은 민혁의 사고 회로를 완전히 정지시켰다. 만약 저 남자가 진짜 이준호라면 태진그룹이 그토록 공을 들여온 투자 유치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의 전처가 그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윤은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민혁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으나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미련 따위는 전혀 없었고 오직 싸늘한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옆에 있는 준호에게 짧게 눈짓을 했고 준호 역시 민혁을 알아본 듯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다. 준호의 입가에 걸린 여유로운 미소는 민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승자가 패자를 내려다볼 때 짓는 자비롭고도 잔인한 미소였다. 민혁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주변의 상인들과 손님들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는 재벌 회장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카메라 기자들은 이 기막힌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다. 태진그룹 회장이 전처의 반찬 가게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특종이었다. 민혁은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선을 준호에게서 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지만 도출되는 답은 모두 절망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파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꼴이었다. 준호는 태연하게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고 카운터로 걸어 나와 민혁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의 태도에는 재벌 총수를 대하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이 배어 있었다. 준호가 민혁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자 민혁은 조건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힐 뻔했다. 그 순간 민혁은 자신이 저 젊은 청년에게 기세에서 완전히 눌려버렸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던 자신보다 더 거대한 산이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느낌이었다. 민혁의 비서실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급히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내 민혁을 가리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을 밀쳐내며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저 남자가 정말 이준호인지 아니면 단지 닮은 사람일 뿐인지.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준호에게서 풍기는 카리스마는 그가 가짜일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준호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민혁에게 말을 건넸다. 회장님,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민혁이 비즈니스 포럼 연설 영상에서 수없이 들었던 바로 그 음성이었다. 서유는 차가운 목소리로 민혁의 이름을 불렀다. 강민혁 씨 영업에 방해되니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민혁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과거에는 그의 눈치만 보며 숨죽여 살던 여자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문전박대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준호가 서윤의 말에 따라 마치 충직한 기사처럼 민혁의 앞을 막아서는 모습이었다. 준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민혁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사장님께서 불편해하십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민혁의 귀에 거슬리게 울렸다. 민혁은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턱이 빠질 듯 벌어진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고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이혼을 요구하며 서윤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언사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다. 너는 내 그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여자야 라고 소리쳤던 기억이 생생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그늘이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태양 옆에 서 있었다. 민혁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예약 주문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서유는 더 이상 민혁에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듯 등을 돌려 다시 조리대로 향했다. 준호 역시 민혁에게 짧은 눈인사를 남기고 서윤을 돕기 위해 뒤따라갔다. 두 사람이 완벽한 호흡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민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알 수 없는 상실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다. 이 수모를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저 두 사람의 관계를 파헤쳐야만 했다. 비서실장이 민혁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며 이동할 것을 권했다. 회장님,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일단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혁은 억지로 발길을 돌리면서도 고개를 돌려 반찬 가게를 노려보았다. 봄날의 반찬이라는 간판이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정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조사해. 시장 구석에 있는 저 가게와 저놈 정체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서 가져와. 민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시장 풍경을 바라보며 민혁은 이를 갈았다. 자신이 버린 카드가 조커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다. 서윤이 어떻게 저런 거물급 인사와 연결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혹시 결혼 생활 중에도 자신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기 결혼이고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해서라도 위자료를 받아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싶었다. 그의 비틀린 사고방식은 이미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폭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서유는 단순히 준호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녀가 만든 음식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었고 준호는 그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투자자일 뿐이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민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신뢰 위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민혁의 검은 세단이 시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서윤과 준호는 서로를 마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이미 민혁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비책 또한 마련해 두고 있었다. 태진그룹 본사 회장실의 무거운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크리스털 잔해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강민혁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보았던 시장통의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 봐도 앞치마를 두른 전처 한서윤과 그 옆에서 짐을 나르던 금융계의 거물 이준호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부정했지만 비서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그 모든 것이 잔인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고 민혁은 그것을 열어보기가 두려우면서도 확인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비서실장 김전무는 핏기 없는 얼굴로 민혁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봄날의 반찬과 한서윤 씨에 대해 긴급 조사를 마쳤습니다만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민혁은 거칠게 서류를 낚아채며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고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다. 서류에는 단순히 시장통의 작은 반찬 가게라고 치부하기에는 믿기 힘든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매출 규모와 거래처 목록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민혁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김 전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보고서에 따르면 봄날의 반찬은 표면적으로는 재래시장에 위치한 소박한 가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는 프리미엄 푸드 브랜드의 본점이었다. 시장에서 파는 반찬은 그저 대외적인 홍보 수단이자 서윤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취미 생활에 불과했다. 실제 수익은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들과 유명 연예인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의 자택으로 매일 아침 배송되는 맞춤형 식단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이 지불하는 월 회비는 일반 직장인의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고 대기자 명단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민혁은 자신이 알던 서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거래처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의 이름이었는데 태진그룹의 경쟁사인 혜성그룹과 글로벌 호텔 체인들이 즐비했다. 특히 혜성그룹 회장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서윤의 음식이라는 첩보는 민혁의 자존심을 짓밟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이혼 후 불과 6개월 만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유통망과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낸 것이었다. 민혁은 결혼 생활 내내 서윤을 집안일이나 하는 무능한 여자로 취급하며 핀잔을 주었던 자신의 과거 언행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무능한 것이 아니라 민혁의 그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던 원석이었다. 민혁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이 모든 성공의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예상대로 이준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의 직함은 봄날의 반찬을 운영하는 법인 봄푸드의 공동 대표이사였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JK 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오너가 고작 신생식품 회사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보고서 하단에 첨부된 투자 내역서는 준호가 단순한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자본을 직접 투자하고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혁은 이 대목에서 주먹을 꽉 쥐어 책상을 내리쳤다. 준호는 서윤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녀가 이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접근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업을 제안한 것이 분명했다. 태진그룹이 수년 동안 공들여도 만나기 힘들었던 투자의 귀재가 제 발로 서윤을 찾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식재료를 나르고 있다는 사실은 민혁에게 엄청난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민혁은
준호가 서윤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시장에서 목격했던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눈빛 교환은 민혁의 질투심에 기름을 부었다. 김 전무는 민혁의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조심스럽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회장님, 그리고 확인 결과 현재 우리 그룹의 주력 상품인 프리미엄 간편식 라인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원인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태진그룹의 식품 계열사는 최근 맛의 퀄리티 저하 논란에 시달리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었는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민혁과 서윤의 이혼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혁은 그제야 결혼 생활 동안 집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서윤이 끓여주던 된장찌개 하나에도 그가 모르던 비법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서윤은 태진가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디며 집안의 모든 요리를 도맡아 했었다. 그녀는 까다로운 시댁 식구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전국의 명인들을 찾아다니며 비법을 전수받았고 자신만의 천연 조미료와 발효 기술을 연구해 왔던 것이다. 태진그룹의 연구소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하려던 맛의 핵심이 바로 서윤의 손끝에 있었다는 사실을 민혁은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태진가의 식탁은 물론 그룹의 식품 사업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서윤의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결과였다. 민혁은 책상 한쪽에 놓인 태진그룹의 신제품 즉석국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연구원들이 밤새워 개발했다는 이 제품은 화학 조미료 맛이 너무 강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었다. 반면 서윤의 가게에서 사온 반찬들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깊은 풍미를 자랑해 입소문을 타고 품절 사태를 빚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이제 서윤은 단순한 전처가 아니라 태진그룹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이자 넘어야 할 산이 되어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준호와 서윤의 향후 계획에 대한 첩보가 담겨 있었다. 봄푸드는 조만간 대규모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언할 예정이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태진그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 자명했다. 특히 준호의 막강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서윤의 콘텐츠와 결합된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민혁은 위기감의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대로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었다. 그는 김 전무에게 당장 법무팀장을 호출하라고 소리쳤다. 서윤이 태진가에서 생활하며 습득한 노하우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라고 걸고 넘어질 작정이었다. 비록 억지 주장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녀의 발목을 잡고 시간을 끌어야만 했다. 또한 홍보팀을 총동원하여 봄날의 반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위생 문제나 탈세 의혹 등을 제기하여 이미지를 깎아내리라는 지시도 잊지 않았다. 민혁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부수어버리겠다는 비틀린 소유욕이 발동한 것이다. 한편 그 시각 봄날의 반찬 주방에서는 서윤과 준호가 늦은 시간까지 남아 내일 나갈 예약 주문을 확인하고 있었다. 가게 안은 은은한 조명과 함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감돌아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준호는 소매를 걷어붙인 채 서윤이 만든 겉절이를 맛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만든 요리보다 서윤의 손맛이 훨씬 훌륭하다고 진심으로 칭찬했다. 서윤은 그런 준호의 과장된 반응에 쑥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함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에게 물었다. 오늘 강민혁 회장이 다녀갔으니 앞으로 귀찮게 굴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윤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서윤의 말에 준호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윤이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여자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준호는 그 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주방 정리를 마치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온기는 식을 줄 몰랐다. 준호는 서윤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걸쳐주며 배웅했다. 서윤은 준호의 배려에 감사하며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확신에 차 있었다. 민혁이 어떤 방해 공작을 펼치더라도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요리로 세상에 당당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는 결의가 다져졌다. 다음 날 아침 태진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민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임원들을 훑어보며 봄푸드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는 서윤의 가게가 사용하는 식자재의 공급망을 차단하고 유통 경로를 방해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임원들은 회장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무리한 지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민혁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서윤을 고립시키고 결국 자신에게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오만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간과하고 있었다. 준호가 이미 그 모든 수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진그룹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민혁이 예상대로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보고에 코웃음을 쳤다. 준호는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다. 플랜 B를 가동하세요. 태진그룹이 건드리는 식자재 업체들, 우리가 2배 가격으로 전량 매입합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 준호의 반격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자금력 싸움에서 태진그룹에게 밀릴 이유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태진그룹의 부도덕성을 부각할 계획이었다. 오후가 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경제지 일면에는 태진그룹의 갑질 의혹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영세한 식자재 납품 업체들을 압박하여 특정 가게와의 거래를 끊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고 태진그룹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민혁은 보고를 받고 분노하여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었다. 서윤과 준호는 민혁이 공격해 올 때마다 그것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봄날의 반찬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반찬 가게와 대기업의 싸움이 아니었다. 준호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시켰다. 서윤은 준호의 치밀한 전략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태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 돌은 작지만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서윤은 가게 앞을 찾아온 기자들에게 당당하게 인터뷰를 자청했다. 그녀는 태진가에서의 억압된 삶과 자신이 왜 반찬 가게를 열게 되었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봄날의 반찬은 정의로운 브랜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민혁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윤을 보며 절망감을 맛보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민혁의 사전에 포기란 없었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서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유산된 아이에 대한 기억이었다. 민혁은 서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자극하여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어
서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준호와의 관계에도 균열을 일으키려 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민혁은 서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아이가 떠난 날 기억해. 네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엄청났다. 가게 마감을 하던 서윤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잊고 지내려 노력했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준호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서윤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서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혁은 서윤의 곁에 준호가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했다. 준호는 서윤을 안심시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대표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을 아프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는 서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의 비열한 공격은 오히려 두 사람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서윤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더 이상 자비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전 밤 강민혁이 보낸 악의적인 문자 메시지는 한서윤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냈지만 그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사건은 서윤에게 전 남편이 얼마나 비열하고 바닥까지 추락한 인간인지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서윤은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 묵묵히 재료를 손질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이준호 역시 별다른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단단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이 흐르던 오후, 가게 앞 도로에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행렬이 들이닥쳤다. 태진그룹 회장 강민혁이 이끄는 수행 비서들과 경호팀이 좁은 시장 골목을 점령하듯 차를 세우고 내리는 모습은 위압적이었다. 민혁은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서윤의 길을 꺾고 이 조잡한 가게를 헐값에 인수하여 자신의 트로피로 만들겠다는 오만한 계획을 품고 있었다.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리는 사이 경호원들이 가게 입구를 막아서며 일반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마치 자신의 영토에 입성하는 정복자처럼 당당하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가게 안은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했지만 민혁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서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냉정한 눈빛으로 민혁을 응시했고 주방 안쪽에 있던 준호도 천천히 걸어 나와 서윤의 옆에 섰다. 민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허락도 없이 테이블 의자를 빼내어 다리를 꼬고 앉은 뒤 비서에게 손짓했다. 비서가 두툼한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서윤의 앞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민혁은 마치 대단한 자선을 베푸는 사람처럼 턱을 치켜들며 입을 열었다. 이게 내 마지막 잡이야. 네가 벌린 이 소꿉장난 같은 가게 우리 그룹 계열사로 편입시켜주지. 브랜드 이름은 유지하게 해줄 테니 고맙게 생각해. 민혁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의 거절을 전혀 예상하지 않는 확신이 깔려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금 압박과 대기업의 횡포에 지쳐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고 자신이 내미는 손을 감지덕지하며 잡을 것이라 믿었다. 계약서에는 봄날의 반찬 지분 100%를 태진그룹에 넘기는 대신 서윤에게 명예직 이사 자리를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실상은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불공정한 조건들로 가득했다. 서윤은 계약서를 집어들지도 않은 채 싸늘한 표정으로 민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민혁이 제시한 조건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굳이 읽어볼 필요도 없었다. 서윤은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했다. 강민혁 씨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급한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태진그룹의 지난 분기 재무제표를 봤어요. 현금 흐름은 막혔고 부채 비율은 위험 수위를 넘었더군요. 서윤의 입에서 전문적인 경제 용어와 태진그룹의 치부가 줄줄 나오자 민혁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서윤은 한 발 더 나아가 태진그룹이 최근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외 리조트 사업의 실패와 그로 인한 막대한 손실까지 정확하게 짚어냈다. 당신이 이 가게를 인수하려는 진짜 이유는 내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 주가를 방어하고 급한 불을 끄려는 속셈이겠죠. 제 말이 틀렸나요? 서윤의 날카로운 지적은 민혁의 전곡을 찔렀다. 사실 태진그룹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서윤의 사업이 가진 현금 창출 능력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민혁은 자신의 의도가 간파당하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당황한 민혁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네가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아는 척을 하는구나. 경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야. 나는 널 위해서 제안하는 거야.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실소를 터뜨렸다. 민혁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고 그의 불안한 눈빛은 이미 패배를 시인하고 있었다. 준호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태도로 민혁에게 다가갔다. 강 회장님, 서윤 씨가 말씀하신 분석은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보다 정확합니다. 태진그룹은 현재 투자 가치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민혁은 준호의 개입에 발끈하며 그를 노려보았다. 이준호 대표, 당신은 이 여자의 미모에 홀려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군. 저런 아마추어에게 투자를 하다니 JK 파트너스의 명성이 아깝소. 지금이라도 우리 태진과 손을 잡는다면 훨씬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소. 민혁은 마지막 카드로 준호를 회유하려 들었다. 그는 준호가 결국은 이익을 쫓는 사업가일 것이라 판단했고 서윤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민혁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 준호에게 서윤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준 은인이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정색하며 민혁의 말을 끊었다. 말씀 삼가십시오. 저는 한서윤 대표님의 사업 비전과 능력에 투자한 것이지 사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정해 드리자면 저는 이 회사의 오너가 아니라 한 대표님의 파트너이자 조력자일 뿐입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오직 한서윤 대표님 한 분입니다. 준호의 단호한 선언은 공간을 압도했다. 그는 서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권위를 세워주었다. 민혁은 준호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세계적인 거물이 고작 전처 따위에게 깍듯이 대하는 모습은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서윤은 준호의 지지에 힘입어 더욱 당당하게 민혁을 몰아세웠다. 들으셨죠? 이 가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같은 부도덕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그룹과는 어떤 협력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서윤의 축객령은 단호했고 물러섬이 없었다. 그녀는 민혁이 가져온 계약서를 집어들어 그의 가슴팍에 떠밀듯 돌려주었다. 종이 뭉치가 민혁의 명품 양복에 부딪혀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민혁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민혁은 분노로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히 나를 모욕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가게 하나쯤 없애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그는 윽박지르며 위협을 가했지만 서윤과 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는 시봇을 하며 차갑게 응수했다. 방금 하신 말씀 협박으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소상공인을 협박했다는 기사가 나가면
태진그룹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군요. 경호원들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가오려 했지만 준호는 눈빛만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준호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음을 경호원들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이를 갈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이 이 작은 가게 안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돈도 권력도 협박도 통하지 않는 상대는 처음이었다. 민혁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두고 보자.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고개를 쳐들고 살 수 있을지 내 밑으로 기어 들어와 빌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민혁이 씩씩거리며 가게를 빠져나가자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이 그를 애워쌌다. 회장님 전 부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인수합병설이 사실입니까? 쏟아지는 질문 세례의 민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황급히 차에 올랐다. 그의 도망치듯 떠나는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유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준호가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괜찮으십니까?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네요. 평생 그 사람 앞에서 기죽어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 덕분이에요. 서윤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동시에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과거의 굴레를 끊어내는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었다. 준호는 그런 서윤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봄날의 반찬 가게는 민혁의 방문 소식으로 인해 더욱 유명세를 탔다. SNS에서는 재벌 회장이 직접 찾아갈 정도로 맛있는 집이라는 소문이 퍼지며 예약 문의가 폭주했다. 민혁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서윤의 가게를 홍보해 준 꼴이 된 것이다. 서윤과 직원들은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표정만은 밝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대기업 회장의 콧대를 꺾었다는 자부심에 차 있었다. 주방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한편 회사로 돌아온 민혁은 화를 참지 못하고 집무실의 기물들을 파손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욕을 준 서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하여 더 악랄한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단순히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을 넘어 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준호와의 관계를 스캔들로 조작하여 두 사람 모두를 파멸시키겠다는 악독한 심보였다. 민혁은 술잔을 들이키며 중얼거렸다. 건방진 것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지. 민혁의 지시에 따라 태진그룹의 어용 언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봄날의 반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는 허위 기사를 작성하고 서윤과 준호가 불륜 관계라는 찌라시를 유포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과 인터넷 뉴스메인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될 예정이었다. 재벌가 며느리의 일탈 위생불량, 맛집의 두 얼굴 등의 제목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민혁은 이 공격이 서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준호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정보원을 통해 태진그룹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준호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기사가 나가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방어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무기로 정면 돌파할 것입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준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계획에 따르기로 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들과 접촉했다. 서윤은 가게의 CCTV 영상과 위생 점검 기록, 그리고 식자재 납품 내역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또한 준호는 자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태진그룹이 조작하려는 증거들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우에 맞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이혼 부부의 갈등을 넘어선 거대 자본과 양심적인 소상공인의 대결이자 거짓과 진실의 전쟁으로 확전되고 있었다. 서유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기로 다짐했다. 새벽 3시 가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서윤과 준호 그리고 직원들은 내일의 전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 아이를 잃게 만든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세상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만든 음식이 얼마나 정직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진짜 승부가 시작될 것이었다. 새벽의 푸른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져나온 뉴스는 마치 예고된 폭격과도 같이 잔인하고 파괴적이었다. 태진그룹의 사주를 받은 언론사들은 일제히 봄날의 반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대문짝만하게 내걸었다.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된 실험 데이터와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를 인용하여 위생 상태가 최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다. 심지어 한서윤 대표가 재벌가에서 쫓겨난 후 젊은 내연남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봄날의 반찬 위생 논란과 한서윤 불륜 의혹으로 도배되었고 악성 댓글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집무실에서 최고급 원두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부정적인 기사들을 만족스럽게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자본이 만들어낸 이 완벽한 시나리오에 도취되어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대중들은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가십거리에 더 열광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 작전의 성공을 확신했다. 민혁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더욱 강력한 여론몰이를 지시하며 후속 기사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서윤이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찾아와 애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이것은 감히 자신에게 대항한 대가로 치러야 할 처절한 응징이었다. 같은 시각 봄날의 반찬 가게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항의하는 일부 과격한 시민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가게 유리창에는 날계란과 오물이 투척되어 지저분하게 얼룩져 있었고 입구에는 위생 불량 가게 퇴출이라는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휘갈겨져 있었다. 출근하던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으며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서윤은 택시에서 내려 참혹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소중한 일터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서윤은 무너지지 않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꼿꼿하게 섰다. 그녀는 직원들을 안심시키며 뒷문으로 들여보낸 뒤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 오물을 치우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대며 공격적인 질문을 퍼부었지만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그 어떤 변명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시민들은 수군거림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보통의 악덕업주라면 도망치거나 숨기에 급급했을 텐데 서윤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검은색 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이준호가 냉철한 표정으로 내리자 그 뒤를 이어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남녀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하차했다. 그들은 준호가 이끄는 JK 파트너스의 법무팀과 글로벌 위생검사 대행업체의 전문가들이었다. 준호는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들린 청소도구를 받아들고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대표님, 이제부터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치우는 건 청소부의 몫이 아니라 법의 몫입니다. 준호의 든든한 목소리에 서유는 참고 있던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지시에 따라 법무팀은 즉시 현장을 채증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과 기자들에게 법적 고지를 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위생검사 전문가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모든 식자재와 조리도구에 대한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준호는 미리 준비해둔 대형 스크린을 가게 윈도우에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검사 과정을 생중계하겠다고 선언했다. 숨길 것이 없다는 듯 투명하게 공개되는 주방의 모습은 웬만한 대기업 식품 공장보다 훨씬 청결하고 체계적이었다.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대응에 당황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혁은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생중계로 맞불을 놓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반격이었다. 그는 다급하게 보건소 위생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가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뇌물로 매수된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억지 트집을 잡으며 영업을 방해하려 했지만 준호가 고용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법조항을 들이대며 그들을 막아섰다. 변호사들은 공무원들의 부당한 직권남용을 지적하며 감사원 청구를 예고했고 당황한 공무원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민혁의 계획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서유는 가게 앞에 설치된 임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태진그룹이 주장하는 식중독균 검출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서유는 준비된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봄날의 반찬이 사용하는 모든 식자재의 생산지 이력과 매일 아침 실시하는 자체 세균 검사 결과지가 띄워졌다. 그것은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되어 있어 위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였다. 대중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앞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어 서유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저와 이준호 대표는 건전한 비즈니스 파트너이며 저를 도와주는 투자자일 뿐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저를 부도덕한 여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서윤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를 잃었던 아픔과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숙연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여론의 흐름이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감지한 기자들은 태진그룹 측의 입장을 묻는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해외 유명 셰프들과 미식가들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화면 속에는 미슐랭 3스타 셰프인 피에르가 니에르가 등장하여 봄날의 반찬에서 공수한 한국의 전통 장류를 극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 가게의 위생과 맛을 100% 신뢰합니다. 태진그룹의 주장은 요리에 대한 모독입니다. 세계적인 거장의 한마디는 태진그룹이 쏟아부은 수십억 원의 언론 플레이를 단숨에 무력화시켰다. 사람들은 이제 태진그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네티즌들은 태진그룹 불매 운동을 제안하며 민혁의 갑질을 성토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반면 봄날의 반찬 홈페이지는 응원 댓글과 주문 폭주로 서버가 다운될 지경이었다. 진실 공방에서 승기를 잡은 것은 명백히 서윤과 준호였다. 가게 앞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들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대신 응원의 꽃다발을 든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위기는 기회가 되어 봄날의 반찬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민혁은 폐색이 짙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술병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쓸모없는 것들,
내가 돈을 얼마나 처발랐는데 고작 저 여자 하나를 못 이겨. 그는 비서실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해고를 통보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태진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민혁은 자신의 오만이 부른 참사를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고 서윤에 대한 증오심만 키워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서윤을 납치해서라도 굴복시키겠다는 위험한 생각까지 품게 되었다. 준호는 민혁의 폭주를 예상하고 서윤의 경호를 대폭 강화했다. 그는 전문 경호원들을 가게 주변에 배치하고 서윤의 출퇴근길을 직접 챙겼다. 준호는 차 안에서 서윤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강민혁은 이제 이성을 잃었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당분간 저와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서윤은 준호의 깊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있어서 두렵지 않아요. 이제 그 사람과의 악연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으로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윤과 준호는 가게 주방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메뉴는 소박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이었지만 그 맛은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훌륭했다. 준호는 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감탄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낼 수 있는지. 서윤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재료에 진심을 담으면 맛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녀의 말은 준호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준호는 자신이 서윤에게 빠져든 이유가 단순히 사업적 재능 때문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서류 봉투 하나를 서윤에게 건넸다. 이것은 태진그룹 비자금 장부의 사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자료죠.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면 강민혁은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선택은 대표님께 맡기겠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민혁을 파멸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서윤은 잠시 고민에 잠겼다. 복수심에 불타 당장 터뜨리고 싶기도 했지만 그녀는 더 크고 완벽한 승리를 원했다. 서윤은 봉투를 다시 준호에게 돌려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며칠 뒤에 열릴 제게 신년 할애식에서 공개하고 싶어요.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순간 바닥으로 끌어내리겠어요. 그게 진정한 복수니까요. 준호는 서윤의 대담한 결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민혁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판을 조종하는 여왕이 되어 있었다. 준호는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윤과 준호는 신년 할애식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그들은 태진그룹의 비리를 입증할 추가 증거들을 수집하고 민혁을 고립시킬 전략을 짰다. 민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년 할애식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서윤을 짓밟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해외 명품 브랜드의 특별 주문한 의상을 입어보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그랜드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민혁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위풍당당하게 입장하여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이 잠잠해졌다고 착각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질 운명이었다. 연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문이 활짝 열리고 서윤과 준호가 등장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었다. 서윤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여신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준호는 완벽한 핏의 슈트를 입고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두 사람의 압도적인 비주얼과 카리스마의 좌중은 숨을 죽였다.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감히 내 파티를 망치러 오다니. 민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경호원들을 부르려 했지만 준호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단상으로 걸어가며 민혁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보냈다. 강민혁 회장님, 당신의 쇼는 이제 끝났습니다. 서윤은 준호의 곁에 서서 당당하게 민혁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심판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다음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태진그룹의 운명을 가를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수만 개의 빛 조각들이 그랜드 호텔의 대연 회장을 휘감았고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공기를 메웠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최상류층 인사들이 모두 모인 이 신년 할애식은 단순한 사교 모임을 넘어 한 해의 경제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권력의 장이었다. 강민혁은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턱시도를 입고 연회장 중앙에 서서 오만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에 불미스러운 여론전을 돈과 인맥으로 잠재웠다고 확신하며 다시금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민혁의 곁에는 아부를 떠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는 그들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주며 속으로는 그들을 경멸하고 있었다. 민혁은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키며 시계를 확인했는데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JK 파트너스의 아시아 지부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태진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단번에 해결해줄 구세주인 그를 만나기 위해 민혁은 거액의 로비 자금을 뿌려가며 오늘 이 자리에 초청장을 보냈었다. 비서실장은 지부장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첩보를 전했고 민혁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완벽한 첫인상을 남길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매력과 비즈니스 역량을 동원해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고 전처가 운영하는 구멍가게 따위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가 꿈꾸는 재기의 순간은 아주 엉뚱한 방향에서 찾아오고 있었다. 갑자기 연회장의 웅장한 오크통 문이 양옆으로 활짝 열리며 실내를 가득 채우던 오케스트라 연주가 일순간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고 그곳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한 쌍의 남녀가 서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벨벳 슈트를 입은 이준호와 우아한 진주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한서윤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았다. 서윤은 더 이상 시장에서 전을 부치던 수수한 여인이 아니었고 그녀의 목과 귀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는 그녀의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준호는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당당한 걸음으로 레드 카펫을 밟고 들어왔다. 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들이 감히 내 파티에 난입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경호팀장을 향해 소리쳤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강 회장 전 부인 아니야.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지?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혁은 성큼성큼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는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씹어뱉듯 말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시장 바닥 냄새 풍기지 말고 당장 꺼져. 그러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서늘한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 씨, 초대장을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불청객이 아니라 귀빈으로 온 겁니다. 서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귀빈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때 연회 주최자인 경제인연 앞에 박 회장이 급히 다가와 민혁을 제지했다.
강 회장 뭐 하는 짓인가? 이분들은 국제미식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혁신 기업가 자격으로 초청된 내 귀한 손님일세. 박 회장의 발언은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국제미식협회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권위 있는 단체였고 그들이 인정한 기업가라면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과했다는 증거였다. 민혁은 멍하니 박 회장과 서윤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윤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박 회장과 가볍게 악수를 나누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세련되어 보였다. 그녀는 단순히 이혼 위자료를 챙겨 도망친 여자가 아니라 실력으로 정재계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업가로 변모해 있었다. 민혁은 자신이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준호가 박 회장의 권유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연 회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준호는 침착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JK 파트너스 그룹의 이사회 의장 겸 아시아 총괄 대표 이준호입니다. 그 순간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주변에 있던 임원들이 급히 그를 부축해야 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투자자가 바로 며칠 전 시장통에서 짐꾼 취급했던 그 청년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준호의 정체가 밝혀지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JK 파트너스는 전 세계 자산 운용 규모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이었고 이준호라는 이름은 금융계의 신화와도 같은 존재였다. 사람들은 경악과 동시에 존경, 어린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가 왜 서윤의 곁에 있는지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준호는 소란스러워진 장내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진정시키며 말을 이어갔다. 오늘 저는 단순히 새해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투자 결정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혁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그가 태진그룹에 대한 투자를 발표할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민혁을 향해 있었고 그 눈빛은 더할 나위 없이 차가웠다. 저희 JK 파트너스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둡니다. 따라서 저희는 태진그룹을 투자 부적격 대상인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호의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연 회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준호는 스크린에 준비된 자료를 띄우며 태진그룹의 치부를 낱낱이 공개했다.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경쟁사, 비방 그리고 오너 일가의 비윤리적인 사생활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했다. 특히 서윤의 가게를 공격하기 위해 조작된 위생검사 보고서와 댓글 부대 운용 내역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경멸의 야유를 보냈다. 태진그룹의 주가는 내일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폭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민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단상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두려워했던 남자가 이토록 초라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앞섰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정의 구현임을 알기에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준호의 연설이 끝나자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저는 태진그룹의 전 안주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봄푸드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먹거리로 세계 시장에 도전할 것이며 JK 파트너스와 함께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서윤의 당당한 포부는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별이었다. 참석자들은 그녀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몇몇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명함을 건네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민혁은 사람들 틈에 섞여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할 무대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준호는 연설을 마치고 내려와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의 미소에는 상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민혁에게 다가가 마지막 내기를 박았다. 강 회장님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은 알겠습니까? 준호의 충고는 민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민혁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봉푸드 쪽으로 기울었다. 유명 셰프들과 기업 회장들이 서윤에게 다가가 와인 잔을 부딪히며 협업을 제안했다. 서윤은 유창한 영어와 매너로 그들을 응대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민혁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녀의 재능이 만개하는 순간이었다. 민혁은 구석에 처박혀 연거푸 독한 술을 들이켰다. 취기가 오를수록 비참함은 더해갔고 그는 결국 비틀거리며 연회장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졌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달려온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도망치듯 나오는 민혁을 에워싸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회장님 투자 유치 실패가 사실입니까? 전 부인에 대한 의혹이 모두 조작이었습니까? 회장직 사퇴 고려하십니까? 민혁은 경호원들에게 짜증을 내며 차에 올라탔지만 카메라 렌즈는 그의 일그러진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은 민혁의 몰락과 서윤의 성공 신화로 장식될 것이 분명했다. 한편 연회장 안에서는 축하 파티가 이어지고 있었다. 준호는 서윤을 데리고 테라스로 나가 밤 공기를 쐬었다.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의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준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이제 세상이 대표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네요. 서윤은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준호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서윤은 준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따뜻한 미래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앞으로도 당신이 가는 길에 꽃을 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서윤은 감동에 젖어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날이 찾아오고 있었다. 태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 시각 태진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연락이 민혁에게 빗발쳤다.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 민혁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은행단은 대출금 회수를 통보했고 협력 업체들은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민혁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차 안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서윤과 준호는 파티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남아있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리더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다. 서윤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정직과 신뢰가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한 쾌거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전설은 더욱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완전히 무너진 태진그룹을 어떻게 처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느냐 하는 문제뿐이었다. 서윤의 눈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진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주식 거래 상황판은
온통 파란색 하락 화살표로 뒤덮였고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태진그룹 본사 로비는 밀린 대금을 받으러 온 협력업체 사장들과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원들, 그리고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혁 회장은 집무실에 틀어박혀 빗발치는 독촉 전화를 무시한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가 서 있는 위치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해 있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양주병을 입에 털어 넣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재벌 총수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빚더미에 앉은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주주들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장 회의만을 상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민혁은 술병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먹여 살린 게 얼만데 감히 나를 쫓아내. 그러나 그의 분노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이미 권력의 추는 기울어진 지 오래였다. 오후가 되자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태진그룹 본사에 들이닥쳤다. 혐의는 횡령배임, 그리고 주가 조작 등 민혁이 그동안 저지른 온갖 비리들이 총망라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수사관들에게 길을 비켜주며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 수근거렸다. 민혁은 회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지만 강제로 문이 뜯겨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질려 책상 밑으로 숨어들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태진그룹의 제왕은 이제 초라한 범죄자 꼴이 되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서윤은 봄푸드 본사 회의실에서 이준호와 마주 앉아 태진그룹 인수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서윤은 태진그룹이 무너지면 수천 명의 죄 없는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을 염려했다. 그녀는 민혁에 대한 복수심과는 별개로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회사의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준호는 그런 서윤의 뜻을 존중하여 JK 파트너스의 자금력을 동원해 태진그룹의 우량 계열사들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라 병든 기업을 수술하여 되살리는 구조 작업이었다. 서윤은 복잡한 심경으로 인수 제안서에 서명했다. 펜 끝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물었다.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저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게 두려워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은 이미 훌륭한 리더십을 증명하셨습니다. 직원들은 강민혁 같은 독재자가 아니라 대표님처럼 소통하고 배려하는 리더를 원합니다. 준호의 확신에 찬 말은 서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의 시간이었다. 민혁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윤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비서들은 민혁의 전화를 차단했다. 갈 곳을 잃은 민혁은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봄푸드 본사로 찾아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비웃었던 그곳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기업의 심장부가 되어 있었다. 로비 안내 데스크 직원은 민혁을 알아보았지만 예전처럼 굽실거리지 않고 차가운 사무적인 태도로 그를 대했다. 예약하지 않으셨으면 만나실 수 없습니다. 직원의 말에 민혁은 치욕감을 느꼈지만 돌아설 곳이 없었다. 민혁은 로비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비웃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애써 모른 척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서윤이 준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민혁은 벌떡 일어나 달려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나 좀 도와줘. 민혁이 애원하듯 소리쳤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다. 준호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하자 길이 열렸고 민혁은 비틀거리며 서윤 앞으로 다가갔다. 민혁은 서윤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태진그룹이 넘어가게 생겼어. 네가 준호 씨한테 말 좀 잘해서 자금 지원만 해주면 내가 평생 은혜 갚을게. 민혁의 비굴한 태도에 서윤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남자가 돈 앞에서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민혁 씨, 당신이 걱정하는 건 회사가 아니라 당신의 자리겠지요. 저는 당신을 도울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서윤의 단호한 거절에 민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마지막 카드로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망하면 너도 마음 편하지 않을 거 아니야. 서윤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부부 당신에게 나는 그저 집안일 해주는 가정부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었을 뿐이에요. 이제 와서 부부 타령이라니 역겹네요. 서윤의 날선 말은 비수가 되어 민혁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았다. 준호가 나서서 서류 봉투를 민혁에게 건넸다. 이것은 태진그룹 인수합병 계약서입니다. 주주들이 이미 동의했고 채권단도 승인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조용히 물러나고 죗값을 치르는 것.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이름이 빠진 새로운 이사진 명단이 적혀 있었고 대표이사란에는 한서윤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민혁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가 전처의 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민혁은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찢어버리려 했다. 안 돼, 절대 못 넘겨.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없어. 하지만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미 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태진그룹의 회장이 아닙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기 싫으면 제 발로 나가십시오. 민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봄푸드 직원들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그를 지켜줄 권력의 성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민혁은 무릎을 꿇고 서윤에게 빌기 시작했다. 서윤아, 내가 다 포기할게.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줘. 나 좀 살려줘. 그의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혐오스러웠다. 서윤은 그런 민혁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지은 죄는 법이 심판할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물러나야 해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고 준호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민혁이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사이 경찰이 들이닥쳤다. 민혁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었다. 기자들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퍼부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재벌 총수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그 장면은 전국의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태진그룹의 직원들은 TV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주식시장에서는 태진그룹의 주가가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할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악의 축이 사라지자 오히려 기업의 가치가 살아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며칠 후 태진그룹 대강당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안건은 신임 대표이사 선임건이었다.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한서윤을 새로운 대표로 추대했다. 서윤이 단상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취임사를 낭독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의 승리자가 아닌
봉사자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태진그룹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봄을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립 박수를 보냈다. 준호는 강당 뒤편에서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처음 시장에서 만났던 서유는 상처받은 영혼이었지만 지금 단상 위에 있는 서유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운 리더였다. 준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서윤이 태진그룹을 정상화시키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생각이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서윤에게 줄 작은 선물 상자가 들어 있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그녀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할 계획이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서윤은 회장실로 들어갔다. 민혁이 쓰던 호화로운 가구들은 모두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서윤이 좋아하는 심플하고 실용적인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서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한이 눈 녹듯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차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홀로 서기에 성공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샴페인을 들고 회장실을 찾았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준호의 장난스러운 호칭에 서유는 웃음을 터뜨렸다. 놀리지 말아요. 아직 회장이라는 말이 어색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창밖의 야경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반짝였다.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힘든 일은 다 끝났으니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서윤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앞날에는 더 이상 시련이나 고통은 없을 것 같았다. 비록 경영 일선에서 부딪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태진그룹은 봄푸드 태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서윤과 준호의 사랑도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민혁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교도관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서윤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과 그녀의 미소가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민혁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오만했던 권력자의 뒤늦은 참회이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독의 시작이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봄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 따스한 온기가 섞여 불어오고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새싹이 움트고 있었다. 서윤은 새로운 태진그룹의 비전을 선포하고 혁신적인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그녀는 직원 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재계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언론은 그녀를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치켜세웠고 대중들은 그녀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했다. 하지만 서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매일 아침 준호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였다. 봄날의 반찬 가게는 여전히 성업 중이었다. 서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가게에 들러 직접 요리를 하고 손님들을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가 그곳에 있음을 잊지 않으려 했다. 준호 역시 넥타이를 풀고 앞치마를 두른 채 서윤을 도왔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위로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시장통의 작은 기적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아가운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이 교도소의 시멘트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강민혁은 낡은 죄수복을 입은 채 멍하니 창밖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세상이 이제는 손바닥만 한 창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민혁의 마음속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의 한복판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오만과 독선이 결국 자신을 이 차가운 독방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법원은 민혁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주주들과 피해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민혁은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영혼을 파먹는 벌레 소리처럼 끔찍하게 느껴졌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한때 그에게 굽실거리던 비서들과 임원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민혁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고 밤마다 서윤이 끓여주던 따뜻한 된장국 냄새를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기나긴 속죄의 시간뿐이었다. 한편 구태진그룹 본사 사옥은 봄푸드 태진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서윤은 회장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권위적인 임원실 벽을 허물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사무 공간을 만들었다. 그녀는 과거의 수직적인 결제 라인을 없애고 실무자들의 의견이 경영진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한라인을 개설하여 조직 문화를 혁신했다. 직원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회사의 복도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서윤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지난 1년간의 숨 가빴던 여정을 회상했다. 태진그룹의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밤을 새워 서류와 씨름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했지만 그녀의 곁에는 항상 이준호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 있었다. 준호는 서윤이 지칠 때마다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건네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준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손에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서윤이 가장 좋아하는 봄나물 비빔밥이 들어 있었다. 서윤은 바쁜 업무 중에도 자신을 챙겨주는 준호의 세심함에 감동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아 늦은 점심을 함께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서윤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장난스럽게 웃었고 서윤은 그런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자연스럽게 깊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다시 설 명절이 다가왔다. 1년 전 민혁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그 시장 골목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봄날의 반찬 가게는 이제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 관광객들까지 찾아오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서윤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앞치마를 두른 채 가게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명절 때마다 직접 가게에 나와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기로 결심했다. 직원들은 서윤의 등장에 환호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준호 역시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가게에 나타나 능숙하게 일손을 도왔다. 그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서윤과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시장 상인들은 두 사람을 보며 천생연분이라며 덕담을 건넸고 서윤과 준호는 수줍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1년 전 민혁의 등장으로 얼어붙었던 가게 분위기는 이제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전을 부치며 문득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가게 마감 후 서윤과 준호는 옥상 정원에 올라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둥근 보름달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봄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준호는 서윤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 씨, 지난 1년 동안 당신을 지켜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투자이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준호의 고백에 서윤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자신의 미래를 읽을 수 있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윤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들어 있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듯 은은한 광채를 뽐내고 있었다. 서윤 씨, 앞으로의 모든 봄날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준호의 프로포즈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정성이 넘쳤다. 서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호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계절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서윤은 준호가 끼워준 반지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었고 준호는 그 곁을 지키는 든든한 우주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다가올 미래를 축복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해의 종소리가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태진그룹의 흑자 전환 소식과 함께 한서윤 회장의 경영 철학을 조명하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기사에는 그녀가 만든 반찬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진정한 기적의 아이콘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냈다. 서윤은 기사를 읽으며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성공은 높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이었다. 교도소 독방의 민혁도 신문을 통해 서윤의 소식을 접했다. 신문 속 활짝 웃고 있는 서윤의 사진을 보며 민혁은 비로소 자신의 패배를 완전히 인정했다. 그는 사진 속 서윤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다. 축하해. 그리고 미안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이자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민혁은 신문을 덮고 차가운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도 아주 조금은 봄이 찾아오고 있을지도 몰랐다. 비록 늦었지만 그는 이제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몇 년 후 봄날의 반찬은 글로벌 푸드 기업으로 성장하여 전 세계인들의 식탁에 한국의 맛을 전하고 있었다. 서윤과 준호 부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그들은 여전히 명절이면 시장통의 작은 가게에 나와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쳤다. 그곳은 그들의 시작이자 영원한 안식처였기 때문이다.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서윤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살랑거리는 벚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눈처럼 흩날렸다. 준호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행복합니까? 서윤은 눈을 감고 봄바람을 느끼며 대답했다. 네, 더할 나위 없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세월이 흘러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약속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매년 돌아오는 봄처럼 언제나 새롭고 따뜻하게 이어질 것이다.